어떤 사람이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고 신에게 한탄했다. 다른 사람의 짐은 다 작고 가벼운데 제 짐은 왜 이렇게 크고 무겁습니까? 그러자 신이 대답했다. 오늘 밤에 사람들이 숙소에 들어가면 짐을 모두 한 창고에 모아둘 것이다.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창고에 가서 그 중에 제일 가벼운 것을 골라 짊어지고 가거라. 다음날 남자는 신이 알려준 대로 제일 먼저 창고에 들어가 가장 가벼운 짐을 골랐다. 그런데 걷다 보니 점점 짐이 무거워졌다. 남자가 짐을 내려서 확인해 보니 어제 자신이 짊어졌던 바로 그 짐이었다. 타인에게는 내가 모르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남도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러니 나의 짐에 불평하지 말라. 내 짐이 제일 가볍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배영국 작가의 에세이 내 삶이 보물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가치와 행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낸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10년간 SNS에 연재한 3천여 편의 글 중에서 엄선한 99편의 글을 엮은 것입니다. 글을 읽는 내내 마치 낡은 앨범 속의 빛바랜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먼저 시대를 살다간 현자들의 지혜도 담겨 있어서 쉽게 내딛지 못하던 길목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자신 있게 걸어가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터에서 문득 창밖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발견했을 때 그때만큼은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구겨져 있던 마음을 반듯하게 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내 삶이 보물이 되는 순간, 이 책이 그렇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이 보였다. 궁전의 주인은 그에게 호화로운 방과 맛있는 음식, 값비싼 침대를 내주었다. 그는 지상에서 평생 힘들게 일했더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얼마 후 생활이 무료해진 그가 궁전 주인을 찾아가 부탁했다. 먹고 놀기만 하니까 너무 지겨워요. 뭐든 할 일이 없을까요?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곳에서 당신이 할 일은 없소. 몇 달이 지나 그가 다시 주인에게 말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지옥도 여기보단 낫겠어요. 그 말에 주인이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이 사는 이곳이 지옥이요. 여태 그걸 몰랐단 말이오? 아무 할 일이 없는 안락한 환경은 인간을 파멸로 인도한다. 인디언 사회를 타락으로 내몬 것도 안락이었다. 원래 인디언들은 깨끗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알았고 곰과 사슴은 그들의 형제였다. 새끼를 뺀 어미나 어린 짐승은 잡지 않았다. 인디언의 삶은 물질적 풍요가 생활 속에 침투하면서 점차 변질되어 갔다. 이들의 땅을 빼앗은 미국 정부는 집과 학교를 지어주고 생활비를 지급했다. 텐트에 살던 이들은 거실과 벽난로까지 갖춘 근사한 집으로 이사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나갈 필요도 없었다. 할 일이 없어지자 삶이 무료해졌다. 인디언들은 더 맛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섰다. 도박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다. 향락을 줬다 보니 마음이 문란해지고 자살하는 이들이 허다했다. 안락이 초래한 병리 현상이었다. 철학자 파스칼은 안락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한다. 우리의 비참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것은 유락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비참 중에서 가장 큰 비참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자신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락이 없으면 권태에 빠질 것이고 이 권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더 강력한 유락을 찾도록 부추길 것이다. 유락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물고기에게도 어항은 천적의 위험과 추위 걱정이 없는 최적의 환경이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안락한 환경은 물고기의 번식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자연 상태에 있는 금붕어가 평생 만여 개의 알을 낳는 반면 어항 속 금붕어는 3,000개 정도밖에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 맹자는 지금 어렵고 근심스러운 것이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지금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은 유토피아에 살기를 염원한다. 유토피아란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로 갖춰진 지상낙원을 가리킨다. 그런데 유토피아는 원래 아무 데도 없다라는 의미다. 그런 낙원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다. 있을 때 잘하자. 왕년에 강력계 형사로 이름을 날린 분이 있다. 전국의 조폭들을 벌벌 떨게 만든 무술 경관이었다. 앉은 자리에서 소주 5병을 해치우던 그는 요즘 모임 자리에서 맹물로 건배한다. 시력이 떨어지고 당뇨가 심해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는 그가 말했다. 고향 선배가 모임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욕하는 거야. 그걸 들으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 하마터면 그 선배를 주먹으로 칠 뻔했다니까. 그의 아내는 5년 전 이승을 떠났다. 그가 맹물로 채운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김치찌개를 보름치 끓여놓고 혼자 먹어보라고. 얼마나 쓸쓸한지. 나는 아내가 걷는 방에서 링거를 꽂고 혼자 누워있어도 좋아. 아내가 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야. 그걸 모르고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다니. 누구나 곁에 있을 때는 고마움을 잘 모른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고 아내는 남편을 소 닭 보듯 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뜨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 아내의 잔소리마저 그립게 느껴진다. 일본의 내과 의사 이무라 가즈키오는 섬유육종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잘랐다. 결국 암이 폐로 전이되는 바람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며 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뼈를 친다. 우리는 평소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 고마움을 아는 때는 그것이 사라진 이후이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영원하지 않다.
정말 있을 때 잘하자. 피라미드 감독의 한숨. 삶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마음에 스트레스만 푹푹 쌓인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도 그러했다. 그의 대표작인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는 그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보다 조각을 더 좋아했다.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시작했다. 그는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그림을 그리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미켈란젤로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다. 불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괴로워 죽고 싶다. 철학자 니체도 생전의 불운의 연속이었다. 그의 역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출간 후에 겨우 7권밖에 팔리지 않았다. 말년의 11년은 병상에서 보냈다. 또 인상파 화가 고흐는 그림을 900점이나 그렸지만 생전에 팔린 것은 단 한 점에 불과했다. 동생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삶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3천여 년 전 이집트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피라미드 건설을 감독하는 케프세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파피루스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 상사가 진행 중인 과제에 시시콜콜 간섭한다. 너무 힘이 든다. 그는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부하 직원들도 이런저런 핑계로 결근이 잦아 일이 늦어지고 있다.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케프세프 감독관의 일기를 보면 부하 직원들의 결근 사유는 술이나 생일 등이었다. 그는 기한 내에 완성을 닥달하는 상사의 꾸중을 들으랴, 요령을 피우는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스트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세상 일이 나한테 맞춰 돌아갈 수는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종종 어긋나게 마련이다.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면 자기 마음만 더 괴로울 뿐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감독관은 결국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부적을 처방받았다. 그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도 부적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부적이다. 감사는 선박의 평형수와 같다. 항해하는 선박은 거센 파도에 뒤집히지 않도록 밑바닥에 평형수를 채운다. 인생은 선박의 항해보다 훨씬 멀고 아득하다. 인생 항해에서 삶이 전복되지 않으려면 감사라는 평형수를 가득 채워야 한다. 마음의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모진 세파의 삶이 뒤집힐 위험이 없을 것이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악당이 등장한다. 아테네 교회 언덕에 있는 이 강도의 집에는 쇠로 만든 침대가 있었다. 그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추어서 늘려서 죽였다. 그의 침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에게 잡히면 절대 살아서 돌아갈 수 없었다. 악당은 신화 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있다. 쟤는 말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우리는 타인을 자기 침대에 눕히고는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한다. 평가의 잣대는 오로지 자신이 제시한 기준이다. 자신의 잣대보다 길면 넘친다고 비난하고 짧으면 모자란다고 손가락질한다. 저 사람은 속이 좁다거나
이 사람은 시기심이 많다라고 함부로 재단한다. 일찍이 예수는 남을 재단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예수의 말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를 잡아 그의 침대에 눕혔다. 그러고는 그가 했던 방법대로 머리와 다리를 잘라 죽였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단하는 행위는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다.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 돼지를 멈추자. 타인을 왜 내 침대 사이즈에 맞추려 하는가? 나의 침대에 누울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정한 기준에 나 자신이 넘치거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살피자. 개인가 사자인가? 어린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으앙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엄마는 얼른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문지방에 떼찌떼찌라면서 손바닥으로 혼내는 신용을 한다. 아이의 얼굴이 금세 해맑은 표정으로 바뀐다. 사실 문지방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문턱의 높이를 살피지 못한 아이의 서툰 발걸음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이치를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이가 주목하는 것은 자기가 넘어졌다는 결과뿐이다. 어른이라면 당연히 넘어진 원인을 살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아이에게 그런 안목을 기대할 순 없다. 할로 축괴 사자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는 뜻이다. 우둔한 개처럼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만 쫓지 말고 사자처럼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라는 것이다. 문턱에 넘어진 아이는 실패의 원인을 살필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흙덩이를 쫓는 개의 행동과 유사하다. 어른 중에도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늘을 원망한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한다. 원인을 살피는 사자보다는 개의 행동에 가깝다. 세상의 일들은 무수한 인과 법칙으로 이어져 있다.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면 필시 거기에 합당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봄이 오면 농부는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 가을에 수확하는 곡식은 봄에 무엇을 뿌렸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당연히 콩을 심은 곳엔 콩이, 팥을 심은 곳엔 팥이 열릴 것이다. 만약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열매가 열렸다면 씨앗을 뿌린 사람의 잘못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근본적 차이는 원인과 결과를 대하는 방식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결과만 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원인을 살핀다. 성공하는 사람은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한 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반면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결과에 괴로워하면서 남 탓을 한다. 원인에 주목하면 실패에서 벗어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백수의 왕 사자의 삶이다. 만일 당나귀가 걷어찬다면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탈무드에서는 키소, 돈주머니, 코소, 술잔, 카소, 분노, 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보라. 그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돈 자랑을 하는지 등을 찬찬히 살피면 그릇에 견적이 나온다. 또 술을 같이 마셔보면 술버릇, 취한 후의 언행 등을 통해 그의 품성을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가 날 때 어찌 처신하는지 보면 그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다스리기 어려우나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분노일 듯 싶다. 돈과 술은 학식과 연륜이 쌓이면 통제력이 길러지지만 분노는 그렇지 않다. 외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제력을 잃기 십상이다. 예로부터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을 수행의 척도로 삼은 이유이다. 옛말에 장군의 이마에서는 말을 달릴 수 있고 재상의 뱃속에서는 배를 저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사람을 끌어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를 자제하고 싶다면 장자가 말한 빈배의 비유를 떠올려 보길 바란다. 배로 강을 건널 때 빈배가 떠내려와서 자기 배에 부딪히면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비키라고 소리친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여러 번 소리치다 결국에는 욕설이 나오게 마련이다. 서로 달리 반응하는 까닭은 아까는 빈배였고 이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의 현자 소크라테스는 빈배 대신 당나귀를 활용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길거리에서 심한 모욕을 당했다. 그것을 본 행인이 그런 수모를 겪고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자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만일 당나귀가 나를 걷어찼다면 내가 화를 내야 옳겠소?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저 사람이 당신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닐세 라고 대답했다. 세상에는 지각 없이 발로 걷어차는 당나귀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화낼 이유도 없다. 당나귀는 내가 아니라 화를 낸 그 사람이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짐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망초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망초는 구한말 개화기에 북미에서 상선과 군함에 실려 우연히 한반도로 들어왔다. 때마침 망초꽃이 하얗게 필 무렵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던 시기에 하얀 소복을 떠올리며 망국초라는 딱지를 붙였다. 망초는 망국초를 줄임말이다. 그 후 사람들은 힘든 보릿고개를 겪게 되자 망초잎을 뜯어 나물로 먹었다. 망초꽃이 많이 피면 그 해에 풍년이 온다는 속설도 생겨났다. 그때부터 망초를 풍년초로 부르기 시작했다. 똑같은 꽃을 두고 망초와 풍년초라는 상반된 이름이 붙게 되었다. 긍정의 눈으로 보느냐, 부정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의 의미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본다.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하지만 실은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 눈은 사물을 포착하는 입력장치일 뿐이다. 사물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포착되면 시신경을 통해 그 정보가 뇌로 전달된다. 뇌는 이들 정보를 취합하고 해석하고 판단한다. 해석과 판단은 사람마다 지식, 경험, 가치관이 다르므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옳고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 관점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객관적인 세계를 부정한다. 그는 세계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다. 부버가 정의한 세계는 인간이 이해하고 해석한 의미들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자기가 인식하고 해석한 대로 세상이 열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미국 작가 윌리엄 버클리는 우리에게 관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등에 업은 소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너한테는 삶의 짐이 많이 버겁겠구나.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짐이 아닙니다. 제 동생이니까요. 등에 업은 아이가 짐이냐 동생이냐 그 관점과 태도에 따라 아이의 무게도 달라진다. 동생을 돌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면 소년의 어깨는 천근처럼 무거워질 것이다. 반대로 동생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성공학의 거장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가 바뀐다라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관점을 바꾸어라. 나의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 다리를 저는 반려견.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다. 러셀 존스는 자신의 반려견이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다. 개가 다리를 다쳤다고 생각한 주인은 급히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수의사는 개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했다. 존스가 따져 물었다. 저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니요?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수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 병은 주인을 너무 좋아해서 생긴 병입니다. 아니, 개가 주인을 좋아하면 다리를 접니까? 그러자 수의사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을 따라서 절고 있는 거예요. 러셀은 얼마 전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다. 반려견이 목발을 짚은 주인의 걸음걸이를 보고는 그때부터 똑같이 행동한 것이었다. 병원을 나온 러셀은 자신의 SNS에 반려견과 함께 귀가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의 반려견은 목발을 짚은 주인 곁에서 왼쪽 앞발을 든 채 나머지 세 발로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동물뿐이 아니다. 사람 역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다. 부처가 제자들에게 좋은 벗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같다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행복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변 사람의 영향이다. 행복의 전염력은 독감보다 강하다. 독감의 전염력은 고작 몇 미터에 불과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 SNS로도 쉽게 감염된다. 우리는 누가 보내준 좋은 글과 사진을 보면 행복해진다. 행복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것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에 따르면 즐거운 감정, 불행, 고독감 등의 감정은 사람 간에 빠르게 전염된다.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나와 직접 연결된 친구가 행복할 경우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가량 높아졌다. 반대로 불행한 친구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 SNS에 불행한 친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행복해질 확률은 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대면하는 친구라면 전파력은 더 강하다. 반경 1.6km 안에 사는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25% 높아졌다고 한다. 마크 트웨이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얼굴이 밝은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 반대로 늘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짜증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삶도 뒤틀리게 된다. 파리와 어울리면 변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꿀벌과 어울리면 꽃밭을 날아다닐 것이다.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부자와 가까이 지내야 한다. 또 노래를 잘 부르려면 노래 잘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 지금 당신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늘 웃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매사 불평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사람인가? 그들이 당신 삶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글로세움에서 펴낸 배영국의 내 삶이 보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펼쳐지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죠. 그런데 경기 도중에 가끔 참가한 선수들 중 몇 명은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원인은 정갈이나 독사에게 물려서가 아니라 극심한 탈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게 마실 물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몸은 일정 수준 이상의 탈수가 진행되면 갈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서 물이 있어도 마실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서 꼭 미리 물을 마시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힘겹게 버텨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를 지켜낼 물 한 모금 정도는 마시면서 그렇게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